보석 같은 눈, 자음의 카불의 지음, 권가람 옮김. 주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마를 바위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과 같이 만들었으니 이스라엘에 집을 둔 족속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들은 그저 반란을 일삼는 집단일 뿐이니. 에제키엘. 이자크 마테스는 위험 있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을 끌어안았다. 왜 이러한 친절을 베풀까요? 친애하는 주여, 존경하는 암스테르담의 마르테는 왜 나에게 잘해주려 했을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명확한 이디시어로 아주 천천히 바루크가 이해할 수 있게 말했다. 나의 아들이여, 이번 안식일 축제가 우리의 기억에 영원히 남기를 바란다. 의심 많은 하임을 제외한 마테스 가족들은 모두 아멘을 외쳤다. 신은 이 기도를 들었고 가족은 이 안식일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었다. 절대로. 존경하는 이자크도 그의 부인 테메를도 아름답고 보석 같은 눈으로 새로운 방문객을 쳐다보는 딸 사라도 의심 많지만 집안의 학자 보석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토라 공부에만 매진하는 큰 아들 하임도 성인식을 치르려면 아직 한참이나 먼 작은 아들 아론과 다니엘도 바르샤바에서 막 도착한 아리송한 표정의 삼촌들도 절대 그날의 안식일과 그 이후의 나흘간 그리고 이자크 마테스가 바루크 안슬로 앞에서 손을 들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한 날을 잊지 못했다. 기억의 눈을 한참 뒤로 되짚어본 바루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요세프 코엔으로 존경하는 스승의 바람과 그가 직접 내린 명령을 받들어 그 긴 겨울 여행을 하게 되었다. 암스테르담과 우치 사이에 끝나지 않는 일주 기간 동안 폭설이 내렸을 때 매우 험난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여행자 숙소에 두툼한 집자리나 마을 시장에서 산 치즈 한 토막이 주는 작고 순수한 기쁨을 해질녘 희미한 빛 속에서의 저녁 기도나 음식에 대한 축복 기도로 기꺼이 바꾸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자야. 잘됐어. 내 주인은 말입니다. 바로 그는 계속했다. 이름은 마르텐 클라에의 존 소르흐이고 암스테르담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세공사였어요. 주여, 그의 시간이 왔을 때 그의 영광을 찾게 해 주소서.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나니. 이자 그가 말하자 하임을 제외한 모두가 아멘을 외쳤다. 하루는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이 매우 근심 어린 모습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장부를 위해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스승님은 시력이 이미 서서히 나빠지는 중이었는데 보석 감별에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텐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지요. 스승님은 저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차마 부탁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소르 선생님? 저는 대답했지요. 선생님을 위해 제가 그 일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존경하는 스승님은 지혜가 가득한 회색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며 저 먼 폴란드의 도시 우치에 사는 이자크 마테스 선생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맙소사, 차디크 이자크 마테스가 또 한 번 놀랐다. 어떻게 나에 대해 들은 거지? 나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말이요. 암스테르담 전체가 당신의 작업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방은 매우 유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들었어요. 테메를? 으쓱해진 이자크가 말을 이었다. 내 일의 기쁨은 훌륭한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보석 안에 불을 깨우는데 성공했을 때 다이아몬드와 나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 생각해왔지요. 저는 언제나 우러러 왔어요. 바로 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다이아몬드 원석 속에서 보석의 불을 찾아내는 그 능력을 말이죠. 낮은 목소리로 몸에 돋은 소름과 함께 그는 마무리를 했다.
신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모두는 속으로 하수엠께 감사를 외치며 침묵을 채웠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다이아몬드 세공사의 손으로 매우 가늘고 우아하며 손톱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정말 아름다워. 바로 그는 잠시 경건하게 침묵한 후 말을 이어나갔다. 제게 삼천 네덜란드 플로린과 말 한 마리,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마을, 새로운 언어를 알고 사랑하라는 조언, 동쪽 멀리 우치까지 꼭 가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돌아오기 전 이자크 선생의 환대 속에 지내며 얼마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절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절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자크 마테스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테메르를 바라보더니 눈짓으로 새로운 손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승인의 표시를 했다. 암스테르담을 떠난 건 해가 떴지만 너무나도 추웠던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눈이 쌓인 건 아니지만 동쪽으로부터, 어쩌면 당신들이 있는 여기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워서 람베르투스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암스테르담과 너무나 닮았던 위트레흐트에서는 하룻밤만 지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국가, 그리고 새로운 언어와 만나야 한다는 스승님의 조언이 떠올랐거든요. 민스터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말하지만 입에 짚을 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좀 더 조용한 편이지만 이상한 집착도. 민스터 사람들은 카톨릭입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미레일 랍비 하임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라는 제 배경 때문에 얼마간 차별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민스터는 내 2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외국 도시였습니다. 23살, 나는 15이라 엄마는 벌써 걱정하는 눈치야. 스승의 심부름을 몇 개 끝내고 임무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최대한 성스럽게 안식일을 보내고 다음날 말이 어디로 나를 데려갔으면 좋을지 고심하느라 여인숙의 방문을 닫고 혼자 있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말을 승인하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오직 신실하고 어린 하임만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바로 그는 걸쇠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작업대 위에 불빛이 그리는 원 안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으로 작업장에서 주로 다이아몬드 파우치를 만드는 모직천을 자르는 데 쓰는 단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소포를 뜯었다. 작업대 위에서 포장을 다 제거했을 때 그는 놀라고 말았다. 소포에는 둘둘 말린 캔버스천 조각 하나와 부피가 있는 봉투 2개가 들어 있었는데 만져보니 종이밖에 든 게 없었기 때문이다. 황급히 천을 펼쳐보고 봉투를 더욱 꼼꼼히 만져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다이아몬드가 든 검은색 주머니는 없었다. 2개의 다이아몬드가 든 검은색 주머니가 없다니 저주받을 마르텐 소르흐 등신 새끼. 병아리 콩처럼 큰 다이아몬드 2개를 돌려주라고 나를 이스탄불까지 보내놓고선 소포에 부석을 넣지 않다니. 부지와 에제키엘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바로 그는 어리둥절해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머무는 베스트팔렌 지역의 겨울은 매우 험난했고 오후의 비는 이미 눈으로 변해 마치 민스터시 전체를 하얀 이불로 덮을 듯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성 람베르트 교회탑에 걸린 제세례교의 우울한 세정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천을 다시 펼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재수없는 마르텐 소르흐는 이스탄불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지난 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림을 보냈다. 그림을 옆으로 치우고 이번에는 봉투를 살펴보았다. 한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다른 봉투에는 수신자 얀 마르텐스 존 소르흐 그리고 주소 갈라타 이스탄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촛불 근처로 가까이 가져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그는 단도로 봉투에 봉인을 찢었다. 글자가 빽빽하게 적힌 아주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종이 사이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건 숨겨져 있지 않았다. 바로크는 수수께끼의 정답이라도 들어있을까 하여 열정적으로 문서를 읽어나갔다. 재수없는 마르텐 소르흐가 그의 온갖 재주에 대해 하샘께 감사를 표하는 전형적인 서문을 지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스탄불에서의 생활은 어떠니? 하고 편지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 편지를 육로를 통해 특별한 메신저 편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왜냐하면 너에게 전하는 이 정보를 사랑하는 아들아, 오토만 항구에 감시원들이 중간에 가로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회사가 튀르키예와 거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 상인의 비밀 정보를 그들이 훔쳐본다는구나. 다른 봉투에는 이집트에서 불가리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왕국과 발트해를 아우르는 공급자, 고객, 보석 소유주의 전체 목록이 들어있단다. 더 이상 여행할 기력이 없고 암스테르담으로부터 너무 먼 곳이기에 나에게는 이제 필요 없는 목록이지. 하지만 내게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엄청난 부를 쌓게 해줄 목록이다. 조심해서 사용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목록의 존재조차 언급하기 말거라. 목록을 작성하는데 수년의 시간과 수많은 돈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아닌 어떤 누구도 이것으로 이익을 얻기를 바라지 않는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장 먼저 아는 자가 그 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그리 전해지는 선인들의 속담이 있다.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그 목록을 보관하거라 하더라. 그리고 현명하게 그것을 사용하거라. 그리고 1년 전 내가 베네치아에서의 삶을 접고 이스탄불에 정착했을 때 임페리얼 다이아몬드가 내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데칸 고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강물 속 자갈만큼 크고 221캐럿 정도 되어 보였단다. 문제는 표면이 너무나 울퉁불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영롱한 다이아몬드는 본 적이 없다. 몇 주간 자세히 연구를 해보았지만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더구나. 내 시력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것이지. 아들아, 그래서 이 편지를 운반하는 바로크 안슬로에게 보여주었어. 그는 실력이 굉장한 세공사란다. 그는 보석을 살펴보더니 2개의 브릴리언트 컷을 뽑아낼 수 있겠다고 결론지었지. 오토만 제국의 대사는 좋다고 했고 안슬로가 임페리얼을 잘랐단다. 그가 말한 대로 100캐럿 정도의 보석 2개, 그리고 좀 더 작은 보석 몇 개가 더 나왔지. 안슬로는 기가 막히게 원석을 잘랐어. 2개의 환상적인 브릴리언트가 그렇게 탄생했단다. 96캐럿의 작은 보석에는 예언자인 에젤키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107캐럿의 큰 놈은 예언자의 아버지인 부지라고 부르기로 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단다. 태양빛이 통과하면 1000개의 광채를 뿜어내지. 해양 통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너에게 보석이 도착하면 내 이름으로 높은 문에 직접 전달해 다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수는 이미 받았다만 내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거절하지 말거라. 분명히 이스탄불을 넘어까지 알려질 명예와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바로 그 안슬로는 훌륭한 세공사가 분명하단다.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한 후 내가 내킨다면 그와 적당히 어울려 보거라. 하지만 절대로 그를 믿지는 말아라. 남을 속이는 뛰어난 말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그의 용모에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이번 가을에 30살이 되었단다. 그가 가진 세공사로서의 좋은 자질들은 그를 2배나 약삭 빠르고 교묘하며 욕심 사납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기는 대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다른 절도에 대비해 그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란다.
그리고 모두에게 안슬로가 다이아몬드를 운반할 것이라 말하고 다녔지. 그리고 심지어 그는 요즘 들어 내 조카 라켈을 무척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거라. 바로 그 안슬로는 반쯤 읽다만 편지를 작업대 위에 던졌다. 자신이 언제나 가장 눈치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건만 마르텐 소르흐는 경기에서 그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다. 썩어 빠진 늙고 더러운 쥐새끼 같으니라고. 제일란트 모래 둔덕에 영원히 매달아도 시원찮을 놈.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크게 말했다. 그러자 기분이 좀 나아졌다. 그리고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갔다. 여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금전적 가치는 없지만 예쁜 그림 한 점을 소포에 넣어 보내마. 500 플로린밖에 하지는 않는 그림이란다. 지난 봄 렘브란트 하르먼스 판네인이라는 선생이 그려준 초상화야. 한때 잘 나가던 화가였지만 이제는 꽤 기력이 쇠한 상태지. 어쨌든 그림이 아주 잘 나왔단다. 아주 공을 들여 초상화를 자세히 그렸어. 그는 아침 기도 후 내가 고객 목록을 점검하고 안식일을 빼고 하쇠미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 햇살을 이용해 매일 편지 쓰기를 하는 시간에 항상 집에 왔었지. 렘브란트 선생은 이제 너무나 큰 듯한 내 방, 그리고 아 슬프구나 외로움만 가득한 방을 택했지. 햇살에 비치면 가장 아늑한 방이니까. 그림을 잘 보관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항상 지녔으면 한다. 그곳에서 내 일이 잘 되니 내가 더 이상 집에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 내 늙은 형상을 기억하는 의미로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전 내 어머니가 너에게 세상빛을 처음 보여준 방을 기억하는 의미로 간직하기 바란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항상 잘 보관하다가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 보여준다면 언젠가 한 번은 내 할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겠니? 가여운 사람 그리고 내게는 너의 기원을 상기시켜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의 상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은 없으니까. 바로크 안슬로는 편지를 내려놓고 그림을 펼쳤다. 악마의 책을 훑으며 어떤 천치에게 다이아몬드를 적정 가격에 3배로 팔아먹을까 고심하거나 1년 반 전 그 작은 브릴리언트가 이유 없이 사라졌다며 그의 세공비에서 보석감만큼 떼어 챙긴 돈을 수입란에 기입하고 있는 약탈자 마르텐의 초상이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불 앞으로 다가갔다. 바로 관슬로는 늙은이의 약삭 발음에 수치심을 느꼈다. 한참을 생각한 후 다른 봉인을 열고 침착하게 목록을 살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추위로 온 도시가 백지장이 되었을 때 네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해결책은 그 다음 날 비록 안식일이었지만 베네딕투스 올손으로 변장하고 산책을 할 때 나왔다. 그는 교회당 근처에서 지저분해진 눈길을 걷고 있었는데 신의 섭리가 그를 추위라는 심한 벌을 받고 있는 밤나무 앞에 서게 했으며 신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때 도시 밖에서 들어오던 교회의 이륜마차도 밤나무 앞에 멈춰섰다. 위대하신 주교 요한 크리스토프 괴츠전하, 십자가의 수호자이자 민스터의 주교인 그는 서기의 부축을 받으며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밤나무의 건강 상태를 매우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그 나무를 살펴보려 했다. 그가 밑동을 청진한 후 서기에게 무어라 말하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르크 베네딕투스는 그가 마차에 올라 100m 정도 떨어진 교회당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위대하신 주교를 본 바루크 베네딕투스는 놀란 나머지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솜씨 좋은 목수를 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사제여, 이제 보시게 될 것처럼 바루크는 여인 속에서 가져온 침대보로 덮어놓은 이젤을 가리키며 말했다. 렘브란트 선생은 모두가 주목하는 자신의 카톨릭 개종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개종한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란 말입니다. 사제여. 바로 베네딕투스 안슬로 올손이 끼어들었다. 언제나 진실보다 느린 법이지요. 서기관이 경구의 단호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전 그는 계속했다. 렘브란트 선생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괴츠 주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초상을 그렸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그는 침대볼을 당겼고 교회 서기관은 튼튼한 지지대 위에 간결하고 위엄을 갖춘 프레임에 표구된 캔버스를 감상할 수 있었다. 놀란 주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바로 그를 한번 보고 캔버스를 다시 보더니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여기 온 적이 없소. 경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가리키며 당신은 베이스프에서 온 헤릿판 로입니다. 암스테르담 출신 바루크 베네딕투스 안슬로 올소는 황송하다는 듯 대답했다. 판로 씨, 위대한 주교 전하를 아시오? 그런 영광을 가졌지요. 하지만 렘브란트는 민스터에 온 적이 없소. 사제여, 제가 그의 눈입니다. 그는 황송함의 눈빛을 아래로 내린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위대한 전하의 주교 서품식 때 전하의 얼굴 특징을 기억하여 설명해 달라는 렘브란트 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돌아가자마자 저는 판레인 선생에게 전하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선생은 괜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확함을 피하기 위해 전신을 작게 그리는 대신 지혜롭고 성스러운 자의 빛남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똑같군요. 교회의 서기관은 여전히 감탄 중이었다. 이 그림을 통해 렘브란트 선생은 주교 전하와 같은 모든 지혜로운 자들, 낮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밤에도 철학과 성스러운 신학을 공부하며 지혜로 가득한 고서적 속에 지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짓겠다는 표시로 손가락 하나를 까딱 올렸다. 렘브란트 선생은 괴츠 전하의 철학 태제 전체를 읽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대단합니다. 서기관은 진심에서 우러나와 말했다.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보이십니까? 바루크 베네딕트 헤릿 안슬로 올손 판 로가 강조하며 말했다. 그림 속 위대한 전하가 보고 계시는 책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입니다. 따라서 캔버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주교 괴츠 전하뿐만 아니라 저 방과 그 분위기도 포함됩니다. 전문가의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켰다. 이러한 이유로 짙은 노란색의 느낌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도록 하고 마치 무언가가 약간 새어 나가는 것처럼 전능하신 주가 우리에게 매일 선물하시는 환희의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도드라지도록 한 것이죠. 정말 아름답군요. 여기를 보십시오. 존경하는 사제여. 이 계단은 여기 상아탑으로부터 영생이 불가능한 인간들이 지혜에서 멀어진 채 고통으로 허우적대는 현생을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림을 우리에게 판매하려는 것인지? 저 주인은 그림이 완성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릿, 나의 아들아, 이 그림을 꼭 받아야 할 분이 있단다. 위대하신 전하 민스터의 주교님께 찾아가 각고의 세월 속 카톨릭을 지켜온 이 도시에 대한 경의임을 말씀드리고 그림을 전해드리거라. 렘브란트의 그림은 처음 봅니다. 이 동네에는 루벤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돕니다. 아는 사람들은 판레인 선생이야말로 분위기를 그려낼 줄 아는 유일한 화가라고 한다더군요. 맞는 말이었다. 방의 분위기, 공간, 빛, 음영의 대조, 하나의 기적이었다. 당신의 스승은 매우 너그러우신 분이시군요. 위대하고 현명하신 전하가 선물과 경의를 감사히 받는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바로크 베네딕투스 헤릿 안슬로 올손 판 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스승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전하께 이 그림을 5천 네덜란드 플로린에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3배는 더 비싼 그림이지만 말이죠. 아, 교회 서기관은 창문 가까이 세워져 있는 캔버스를 다시 살펴보았다. 위대하고 현명하신 전하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로마로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알렉산더 주교를 만나 제안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말입니까? 2배의 가격으로요. 서기관은 그림의 무엇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듯 캔버스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몇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그림 전체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보석처럼 빛났다. 당신 스승은 그림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는 망설임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철학자입니다. 좀 더 세게 기침을 했다. 철학자 괴츠. 가짜 헛기침을 여러 번 해댄 후 마무리를 했다. 주교님께 대한 존경 그리고 철학 연구로 일궈낸 주교님의 명성에 바치는 경의입니다. 처음으로 서기관은 그림에서 눈을 떼고 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스터에서는 다른 종파에 대한 카톨릭의 분노가 어디까지, 무엇까지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기독교라도 말이죠. 여기에 어린이들이 있으니 몇 년 전 구원받지 못한 제세례파 교인들에게 행해진 고문의 끔찍함에 대해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을 산채로 우리에 집어넣고 매달아 배고픔, 추위, 어지러움, 그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죽게 했습니다. 정말 섬세해 중요한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다니. 굶겨 죽이는 것은 하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많은 마을에서 사기꾼들과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이지요. 자신의 거짓말로 영원히 배고픔을 채우며 살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고귀한 하임이여. 바로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늘 의심하며 다녔어요. 나의 진실된 신념을 숨긴 채 스승의 임무를 하루빨리 완수하고 카톨릭이 아닌 자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그 도시를 떠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주 용감해. 푸른 잿빛에 녹색을 띤 눈동자를 가졌군. 바로 그 안슬로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신성한 도시 민스터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제일 먼저 역겨운 늙은 쥐 마르텐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불태웠다. 그러고 나서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고객의 이름과 높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연락처가 적힌 목록을 숨겼다. 그는 어떤 저주받은 서류도 봉인의 어떠한 부분도 자신이 머물던 방 벽난로의 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철저히 살폈다. 그리고 잉크와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 명찰 몇 개를 만들었다. 준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린 지 한참 지난 밤이었다. 옷을 단단히 껴입고 캄캄한 밤 여인숙 주인이 준비해둔 신실하고 조용한 람베르투스의 고삐를 흔들며 그는 눈 덮인 거리를 나섰다. 람베르투스는 제 말의 이름입니다. 말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군요. 멀리 떨어져 앉은 하임이 차갑게 말했다. 마르텐 선생의 순진한 장난 때문이지요. 말이 다른 이름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람베르투스, 한낱 말에게 붙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야. 언제 말을 갖게 된다면 이름을 람베르투스로 해야겠어. 하임이 화를 낸다면 그러라고 해. 람베르투스. 람베르투스가 있었던 건 행운이었어요. 아주 신실하고 침착한 그 짐승은 저를 죽음에서 2번이나 살렸거든요. 진짜인가? 이자크 마테스는 마치 좀 쉬어 가라는 듯 아니면 그에게 운반해준 아름다운 문서들로 인해 겪었던 고초를 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듯 자신의 손님에게 한라 조각을 건넸다. 바루크는 성의로 따진 빵을 잘랐다. 사라는 저렇게 아름다운 손을 가진 바루크가 한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따은 머리를 쓸어내리면 어떨까 상상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2번이었어요. 도둑들이 쫓아오며 핍박하는 상황에서 날 구한 게 1번, 그리고 어느 밤 꽁꽁 얼었던 샤르미첼 호수의 아주 외딴 곳에서 내가 피로와 추위로 지쳐 안장 위에서 그대로 기절했을 때 그 당시 람베르투스는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게 혼자서 걸어 짙은 어둠을 뚫고 어떤 역사의 여인 속에 도착해 누군가 나와 나를 도와줄 때까지 밖에서 울부짖었답니다. 무슨 도둑 말입니까? 무슨 핍박 말이죠? 무섭지 않았나요? 묘지의 어둠 정도가 조금 무서웠을 따름이지요. 그는 용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웃으며 무언가 찾는 눈빛을 했다. 테메르는 한라에 곁들인 포도주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직접 그에게 한 잔 부어주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는 성 바울 성당의 광장에 들어갔다. 그에게 말한 대로 건물 북쪽 외벽의 회랑 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벽에 붙어 꼼짝도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담한 나무에 람베르투스를 메어두고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다. 자, 어떻습니까? 그가 인사 대신 말했다. 위대한 전하가 4천 플로린을 지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다시 돌려받아야겠군요. 안 됩니다. 전하가 이미 그림을 맡으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5천 플로린이란 말입니다. 그럴 리가요. 전하가 지불하고 싶은 만큼이 가격이지요. 당신을 고발하겠소 사제. 진실을 말하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요? 어디에서 이 그림을 훔친 겁니까? 모욕적이군요. 저는 조수일 뿐이며 제가 속한 공방은 3천 플로린이면 만족하겠소? 4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3천이요. 그림자는 무언가를 가득 채운 가방을 건넸다. 바로크 안슬로는 긴장하며 가방을 받았고 그것을 열어보았다. 새하얀 눈의 냉기가 퍼지는 가운데 그는 어림잡아 2,500 플로린 정도의 금잎이 들어있었다. 화가 올라와 등골이 뻣뻣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거래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제요. 가방이 허리춤에 잘 채워져 있는지 먼저 확인한 그는 단도를 꺼내더니 겹겹이 쌓인 사제복을 뚫고 교회 서기관의 배에 그것을 내리꽂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지라 신부가 주변에 눈을 짙게 물들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이 사기당한 사기꾼에게 2,500 플로린을 담은 가방을 건네주며 지었던 차가운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바로크 안슬로는 그의 옷을 찢었다. 서기관의 신음은 걸그렁걸그렁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다. 소리 지를 필요 없어. 혼자 왔잖아. 안 그래? 누굴 좀 불러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도 도망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오. 우선 돈을 내놓으시지. 교회 서기관은 나를 죽이지 마시오라고 말한 뒤 기절했다. 베네딕투스 안슬로는 마침내 가방을 찾아냈다. 부피가 훨씬 더 컸다. 다시 화가 끓어올라 교회 서기관의 고귀한 배를 다시 찔렀다. 경련하는 그를 회랑의 한쪽 구석에 밀쳐 두었다. 몇 걸음 뒤 어쩌면 그 쓸데없는 고통에 연민을 느꼈는지 그는 자신의 희생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단도를 꺼내 그의 사악한 웃음을 목젖까지 열어젖혀 주었고 그제야 사기치는 사기꾼의 사기당한 사기꾼인 서기관은 몸떨기를 멈추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그를 다뉴브 강으로 바로 인도해줄 프랑크푸르트 방향으로의 길을 택하는 대신 혹은 여인숙 주인에게 두세 번 강조해서 말했듯 이스탄불로 향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 그는 동트는 쪽에 말의 고삐를 돌렸다. 복수를 위해 바렌도르프의 옛길을 택했다. 잘 가거라 라켈 소르흐. 마그데 부르크 혹은 그보다 먼 동력에서 너를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눈길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 그는 람베르투스를 멈춰 세우고 사제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재수없는 도둑놈은 민스터의 위대하고 현명하신 주교 전하의 허영심을 구워 삶은 게 분명했다. 가방 안에는 적은 양이지만 아주 무거운 13,000 플로린 이상 되어 보이는 금화가 들어있었다. 이 세상 그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무슨 도둑들 말인가요? 민스터를 지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테메를 좀 차분히 기다려요.
설명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남는 것이 시간인걸요. 바로크 안슬로는 이자크 마테스가 나서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포도주 한 잔을 들이켜고 말을 이어나갔다. 임무가 끝나자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적대적인 도시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동쪽으로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았던 우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말 유려한 말솜씨야. 시인의 입을 가졌어. 그리고 시적인 눈도. 저는 하셈에게만 저의 희망을 기탁합니다. 그리하여 마그데부르크 외곽의 역참에서 당신들에게 말한 그 도둑들을 맞닥뜨렸을 때 신은 제가 아주 적은 돈을 소유하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는 3년 전 암스테르담의 한 수로에서 입은 왼쪽 팔의 상처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는 초록 혹은 파랑 그 사이의 깊은 눈을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채웠다. 내가 그를 지키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면 잔인하기 그지없는 산적들 셋이었어요. 회상하던 바루크의 감정이 북받쳤다. 하나만을 남기는 데 성공했지요. 둘은 도망쳤고 하지만 저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악은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쇠넨바움 가르텐이라고 알려진 숲을 지날 때였습니다. 굉장히 빽빽한 나무가 어찌나 촘촘히 들어서 있는지 어둡기까지 한 그곳에서 복수심을 품은 그 두 악당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여행을 나섰던 저의 운명은 그 두 남자의 증오에 의해 결정될 상황이었던 거지요. 오 하늘에 계신 주여,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다니요. 그때 람베르투스가 나를 구했어요. 내가 고삐를 흔들 새도 없이 짐승은 그 길을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평생 다녀 익숙하다는 듯 숲속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그들의 시야로부터 멀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도 잃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람베르투스가 왕실길을 냄새로 찾아낸 덕분이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악당들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람베르투스가 말의 이름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감정이 메마른 거야. 람베르투스는 고개를 들었다. 바루크가 길을 재촉하지 않았음에도 짐승의 극심한 피로가 전해졌다. 역사에 달린 여인숙의 냄새를 따라 발길을 옮겼다. 분명 장작 타는 냄새는 짐승에게 새하얀 눈으로 덮인 끝없는 평원에서 멀리 떨어진 휴식처를 기억나게 했을 것이다. 가엾은 짐승, 매서운 추위에도 땀이 멈추지 않았고 이를 본 바루크는 죄책감이 들었는지 안심하라는 듯 목 뒤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그는 그들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역참에서 나오는 세 사람은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자 바루크는 말에서 내렸다.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여행객들을 수색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생.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사요? 교회에 소속된 고위 관료가 살해당했습니다. 나는 브레멘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런 끔찍한 사고가 대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민스터에서 5일 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걸 수색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든지 관계없이. 바루크는 지극히 예의 바른 태도로 덴마크 왕국의 특사로 라이프치히에 가는 길이라는 명찰을 내밀었다. 그리고 병사에게 봉투에 든 나머지 서류들을 뒤적거리지 않는 공손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병사는 그들이 찾는 것이 서류가 아니니 걱정할 일 없다고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럼 찾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건 우리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당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른 하시죠. 그리고 그 개자식들은 온갖 것을 다 수색했다. 온갖 것이라 함은 그를 어떤 방에 쳐넣은 후 이름 페네르 닐센, 태어난 곳 알보르, 직업 안경사, 그리고 여행 목적 미안하지만 당연히 이미 말해준 것 외에는 더 설명할 수 없소.
낱낱이 캐물었던 것이다. 그리고 친절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를 발가벗기더니 덴마크 왕국의 특사라는 것을 외치는 그의 말이 소용없다는 듯 그의 냄새나는 옷, 등가방, 이불, 람베르투스에 걸린 안장주머니 그리고 신발을 탈탈 털어 뒤졌다. 그리고 그를 분노와 추위로 떨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옷을 다시 입고 라이프치히에 가는 길이었던 덴마크 왕국의 특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 시시덕거릴 기분이 아니었던 병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2명의 새로운 여행자가 도착한 터였다. 그날 밤 역참에서는 그의 말이 아프니 원한다면 말을 바꾸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바루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대신 한쪽 눈을 뜬 채 가엾은 람베르투스의 히힝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쪽잠을 잤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헛간 지기의 조언을 무시한 채 일출이라도 보겠다는 듯 람베르투스에 올라탔다. 어스름의 자락 끝에는 그 유명한 마그테 부르크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피오줌을 싸기 시작한 람베르투스는 이제 그저 그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걷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엘바의 산 자락에 도착했고 바루크는 말에서 내려 안장을 풀어주며 풀 위에 말이 주저앉을 수 있도록 했다. 심장을 가르는 듯한 거친 소리로 숨을 쉬는 말은 어딘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사랑하는 람베르투스, 날 용서해다오. 말의 귀에 속삭인 후 그는 단도를 꺼내 짐승의 경정맥을 잘랐다. 말은 교회 서기관보다 더 큰 신음소리를 냈고 짐승의 눈은 곧 유리처럼 굳어졌다. 말이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 바루크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살핀 후 아주 정확한 손동작으로 람베르투스의 배를 갈랐다. 그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내장이 내뿜는 악취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위로 향하는 길을 헤집었다. 금화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피범벅이 되어 더러워진 금화였지만 람베르투스는 한 푼의 손실도 없이 금화 전체를 바루크에게 바쳤다. 단 한 입도 빠짐없이. 람베르투스의 몸은 그가 마지막 금화를 주울 때까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안녕 람베르투스. 무거운 안장을 끌고 가야 했던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이틀을 걸었다. 메트켐의 교회에서 바루크 베네딕투스 헤릿 페테르 안슬로 올손 판로 닐센은 위풍당당하고 신경질적인 말 한 마리를 사서 람베르투스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원치 않게 자신의 흔적을 남긴 그곳에서 얼른 멀어지기 위해 말을 재촉했다. 고난으로 가득했던 36일의 여행 끝에 마침내 주를 찬양하나니 내 여정의 끝에 이르렀지요. 수많은 겨울 풍경으로 피로해진 내 눈앞에 우치시의 집들이 펼쳐졌고 그중 내가 선물을 가져다 드려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린 이렇게 복도 많을까? 당신의 명성은 드높았고 많은 이들이 존경하더군요. 이자크 선생, 단 한 번 물어봤을 뿐인데 모두가 당신의 집을 정확히 알려주었어요. 이 집에서 처음으로 본 사람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길을 내려다보던 아름다운 사라였지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당장이라도 덮쳐버릴 테야.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게 되셨군요. 모두가 갑자기 내려앉은 침묵을 존중했다. 상냥함과 따뜻함이 가득한 포도주를 가볍게 들이켠 바루크가 스스로 그 침묵을 깼다. 여러분께 방해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는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침묵이 흘렀다. 이자크 마테스는 이 방문자를 보석 절단 기술의 비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조수로 생각하기 시작한 터였다. 하임은 학업과 웅변에 대한 관심으로 보석업에서는 멀어지고 있었다. 테메르는 불쌍한 젊은이, 원하는 만큼 쉬어가야 해. 게다가 여행은
매우 위험한 걸이라고 생각했다. 여름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말아야 해. 하임은 바루크의 눈을 소리 없이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할 말을 마음속으로 삼켰다. 제발 그가 머무르길. 여기 남아줘요. 영원히 요세프.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하임 마테스는 바루크의 어깨를 힘차게 흔들어 깨웠다. 젊은이 바루크는 잠이 덜 깬 채 생각했다. 이제 끝났군. 마르텐이 날 찾으려고 사람을 보냈어. 내가 게임에서 졌군. 요세프, 일어나시지. 의심 많은 하임이 손에 불을 들고 자신을 깨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하임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자리에 앉으려 했다. 아, 하임이구나. 그는 안심했다. 뭘 원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하임은 손을 펴 그가 일어나려는 것을 막았다. 저녁 내내 거짓말을 잘도 하더군. 뭐라고요? 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있을 리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 목록에 이름이 있다고 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다고 직접 그랬잖아. 자긍심과 자만심은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자네는 토라 공부나 하고 날 가만히 내버려둬. 하임은 불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방 안 음영의 대조가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를 떠오르게 했다. 그는 다시 바루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밀쳤다.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스승의 심부름 때문이라고 이미 말했잖아. 하임은 주먹을 날렸다. 오 플로린의 금리피라. 그는 돈을 책상 위에 두었다. 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야? 주머니가 가득 찼군. 자네가 지금 하는 짓은 자네 가족이 베푼 호의를 욕보이는 거야. 대체 여기 무슨 짓을 하러 온 거지? 정 못 믿겠다면 자네 아버지에게 확인해 보라고 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정말 바르샤바의 이체 헤르스가 2등급품을 1등급 가격에 사는지 안 사는지. 만일 아버지를 도둑질하러 온 거라면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애정 표현을 하는 듯이 그의 볼을 찰싹 때리더니 하임은 촛불을 들고 방을 나갔다. 바루크는 어둠 속에서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두 개의 방을 지난 곳에서 꿈을 꾸고 있던 사라는 요세프의 존재가 기뻐 알레이누를 외우며 그가 떠나지 않도록, 그가 절대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사흘을 기다려야 했다. 나흘째 이자크 마테스는 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작업장의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누더니 헤르스라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바르샤와로 떠났다. 이제 바로 그는 의심쟁이가 헤데르의 아이들에게 미슈나의 기본과 게마라에 대한 성찰 그리고 토라에 나오는 신의 자손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러 떠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드디어 내 마음을 뚫어져라 살피는 하임의 눈이 사라지다니 하젬을 찬양하나이다. 바로 그는 테메르리 저녁 식사로 보르슈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웃음을 사라에게 지어 보였다. 작업장을 구경시켜주면 안 될까? 아버지가 없을 땐 안 돼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는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그러자 사라는 마음이 흔들려 몸을 떨었고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야. 그냥 큰 오빠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니? 라고 말했다. 큰 오빠, 작은 동생, 어떤 형제든 다 좋아요. 요세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요. 자, 그럼. 그녀는 마지막 양심의 끈을 놓아버리고 가스 오븐 뒤에 열쇠를 꺼내어. 그 혼자서는 절대 알아내지 못했을 기발한 장소다. 자신이 아리아드네 인지도 모른 채 테세우스의 손을 잡고 어두운 미로 속으로 들어갔다. 그림자, 어둠이 가득한 계단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끝없이 아래로 이어졌다. 몇 번의 굴곡을 거친 후 절대 혼동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냄새가 났다. 그만이 맡을 수 있는 냄새였다. 내가 만일 그는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됐어. 관두자. 내 사랑, 무엇을 얘기하지 못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요? 결혼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말해봐요. 뭐든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그러니까 혹시 내가 너에게 키스를 하면 너도 좋아할까 생각했지? 주를 찬양하나이다. 정말요? 그럼
응, 내 말이 맞아. 살아, 내가 주제 넘게 굴어서 미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 그래. 내 사랑 나에게 키스해줘요. 그럼 당신에게 나도 100번의 키스를 하고 당신을 향해 파기할 수 없는 사랑을 키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강과 개천에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에서 너와 나는 영원히 삶을 함께하는 거예요. 내 눈은 정말 잘 깎인 보석의 단면 같아. 내 사랑. 그가 불을 가까이 했다. 내게 빛을 갖다 대면 마치 보석처럼 빛을 투과시켜 섬광을 뿜어내는 걸 사랑해 사라. 사라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까치발을 한 후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바루크의 입술을 감싸며 그를 매우 기쁘게 했다. 천일이 지난 후 그녀가 요세프를 놓아주자 그는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내 눈을 다이아몬드 따위와 비교한 건 잘못이었어. 나도 당신 눈이 매우 좋아요. 요세프 콘, 그리고 당신 손도요. 아버지는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보관하셔? 비밀 장소예요. 그건 왜요? 거울 앞에서 비교해 보려고. 내 눈을 마주하는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거야. 내 눈이 그렇게나 예쁘단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던 빛 중에 가장 아름다워. 잘 생각해 봐.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있는 불을 끄집어 내려면 햇빛의 자극이 필요해. 하지만 내 눈은 바르코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말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사라는 몸을 떨며 작업대를 밀었다. 바로크는 불빛을 적당한 거리에서 비추었다. 그들의 뒤로 낡은 커튼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고 나무로 된 튼튼한 문이 어떤 구멍 하나를 막고 있었다. 열쇠가 없네. 보통 여기에 두는데. 바루크는 불을 가까이 갖다 댔다. 라르손시 자물쇠였다. 안타깝구나. 그는 크게 말했다. 내 아버지나 내 고귀한 오빠 하임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 비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뭐. 기쁜 자, 무심한 자 모두가 한 잠에 빠지고 집이 침묵의 휴식을 취할 때쯤 바루크는 가스오븐 뒤의 열쇠를 가지고 작업장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 곁새와 단도를 들고 라르손 자물쇠를 열기 시작했다. 손가락 한 마디만큼 초가 타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문은 벽을 파서 만들어 놓은 창고로 통했다. 측면의 선반에는 상자 몇 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촛불을 가까이 갖다 대자 환희에 찬 보석들과 다이아몬드들이 바루크의 눈처럼 늘어났다. 그는 상자 중 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촛불을 가까이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연병할 이자크 자식, 죽어 마땅할 아들놈이라고 중얼거렸다. 반짝이는 보석에서는 유리 냄새가 났다. 유리, 싸구려 복제품이잖아. 창고 깊은 곳에는 더 많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는 촛불을 들고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의 뒤에서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나더니 그가 든 촛불을 꺼버리기에 충분한 작은 바람이 훅 들어왔다. 문은 닫혔고 누군가가 라르손 자물쇠를 열쇠로 덜컥 잠가 조용히 바루크 베네딕투스 헤릿 페테르 요세프 안슬로 올손 판로 닐센 코엔의 무덤을 봉인했다. 어디 한번 거짓말이나 실컷 먹고 배가 터져 보시지? 튼튼한 문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그는 공포로 기절하고 말았다.